안녕하세요. 오늘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무 전문가셨던 한 분이 동업 문제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봐 보죠. 물론 관련된 분들 정보는 다 익명 처리했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탄탄한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런 금전적인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서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좀 그런데요. 그럼 이 일이 어디서부터 좀 잘못된 건지 한번 볼까요? 이분이 원래 회계학 전공하시고 그쪽 분야에서 쭉 경력을 쌓으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지금은 경영 컨설팅 회사에 계시고요. 네. 그러다가 2017년에 꽤 오래 알고 지낸 분이랑 같이 서울 상도동이었죠? 거기 부동산을 같이 사서 다가구 주택 짓고 임대하는 사업. 이걸 시작하신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신청인 본인은 회사 일이 바쁘니까 사업 운영 실무 있잖아요. 뭐 임대 계약이라든지 자금 관리 같은 거요. 이걸 거의 다 동업자분께 맡기신 거죠. 아,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셨군요. 네, 진술서 내용을 보면 이 동업자분이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제대로 정산을 안 하고 심지어 그 건물 담보대출 원리금도 안 갚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헐, 믿고 맡겼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그럼 언제쯤 이걸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게 시간이 꽤 흘러서요. 2023년 3월 그때서야 관련 서류를 직접 보시고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너무 늦게 하셨네요. 네.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고 대출금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동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는 하셨는데 네. 이미 빚은 그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료 보니까 총 채무액이 무려 65억 원. 네, 6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65억이요. 진짜. 어휴,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규모네요. 개인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래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셨겠죠. 네, 당연히 하셨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신 거예요. 2023년 11월에 서울회생법원에다가 일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셨어요. 아, 회생 절차. 그거 뭔가요? 파산이랑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회생 절차라는 거는 이제 법원 관리하에 채무 일부를 좀 탕감받거나 아니면 갚는 기간을 늘려줘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파산처럼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나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아, 파산 전에 한번 재기할 기회를 찾아보는 거군요. 결과는 어땠어요? 일단 개시 결정까지는 받았어요. 그래서 회생 계획안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채권자들 동의를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 동의가 중요하군요. 네, 특히 좀 덩치가 큰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서 결국 2024년 9월에요. 회생 절차가 그냥 폐지돼 버렸어요. 아, 회생의 길이 막혀버린 거네요. 그럼 진짜 방법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덜은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작년 10월이죠. 2024년 10월에 법원에 개인 파산 그리고 면책 신청을 하신 겁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이요. 네. 신청서 보면 지금 가진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 65억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급불능 상태다. 그러니까 파산을 선고해주고 면책을 통해서 빚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면책이라는 게 법적으로 빚 갚을 책임을 면제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분 재산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물론 65억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겠지만요. 네. 자료에 나온 주요 재산들 보면요. 우선 그 사업했던 상도동 부동산 지분이 2건 있거든요. 이게 감정가 합치면 한 18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차가 2대 있는데 둘 다 10년 넘은 국산차예요. 이건 합쳐서 한 7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고요. 아, 네. 또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입주권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감정가가 한 7억 원 정도 나왔어요. 이걸 다 합쳐도 한 25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워낙 크니까 파산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런 상황 좀 어떠세요? 참, 재무 전문가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죠.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게요. 진술서에도 보면 동업자를 너무 믿고 내가 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자책이랑 채권자들, 특히 임차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 임차인들 피해도 컸겠네요. 네, 보증금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사업할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이나 관리 감독 시스템 이런 게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돼요. 네, 정말 그 신뢰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위험을 너무 간과한 대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지식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믿음, 이게 더 앞섰던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공동 투자나 특히 사업 운영을 맡길 때는요. 책임이나 권한, 수익 배분,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아주 명확하게 계약서 같은 걸로 딱 정해놔야 돼요. 장치가 필수적인 거죠. 네, 그렇죠. 안전장치가 없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생 절차 같은 법적인 구제 수단이 있긴 하지만 보셨듯이 채권자 동의 같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런 현실도 좀 보여주고요. 이분처럼 자산이 꽤 있어도 부채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버리면 진짜 파산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가 한 개인의 정말 안타까운 실패담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신뢰, 책임, 그리고 재정적인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